네, 11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진짜 춥더라고요. 월, 화, 수 아침 기온이 매우 쌀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트 그다음에 패딩 이런 거 단단히 준비하셔서 그야말로 초겨울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초겨울의 길목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착실하게 뉴스들 꼼꼼히 정리해서 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좌우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게 뭐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세금 깎아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러나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예를 들면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거가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립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제가 노동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산업들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키워야 되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전통산업 이런 건 뭐 불가피한데 그래도 첨단 산업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 비공개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고용 유연성 문제 그 다음에 그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재원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있는 데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지선님께서 슈퍼챗을 써주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기업인들 모두 잘했어요. 장 기자님 오늘 월요일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화이팅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양지선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 관세 협상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G20 순방 중동 아프리카 순방 차원에서 오늘 출국 예정인데요. 시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엠바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뭐 저도 그랬지만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의 출발을 예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는 직접 재계 회장들과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치하하면서 국내 투자에 더 마음을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칫 전부 외국에 미국에 투자하느라고 무려 1,500억 불이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치면 모두 3,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한국에 돈 없어서 투자 못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에 더 마음을 좀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7대 대기업 총수들은 대략 833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 결과다. 이런 판단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 뭐 바뀌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세 협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워진 건 다 똑같이 어려운 거고 쉬우면 또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오히려 또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도 하나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속내를 꺼낸 것 같습니다.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세금 깎아달라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박장대소가 터졌죠.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는 이제 그 가운데 말이고요. 세금 깎아가면서 사업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기업 활동을 하면 세금 낼 거 내고, 그죠? 투자할 거 투자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래도 이익이 남으니까, 뭐 이런 거 세금 때문에 일 못한다. 이러면 국제 경쟁력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죠. 또한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도 합니다. 노동과 경영의 양립은 대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노동 없이 기업, 노동자 없이 기업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회사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 그 기업이 잘 돌아가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없이 또 노동이 존립 가능한 거냐. 기업이 없는데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 상생적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너무 적대화되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너무 적대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임금 착취 소리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 줄여서 국제 경쟁력 가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세금 너무 비싸가지고 세금 깎아줘야지. 세금 너무 비싸서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른 나라 외국 가겠다.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 일 못하겠다. 세금 너무 많이 내라고 해서. 그래서 동남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로 노동력 싼데 찾아서 갔던 거 아닙니까? 임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각각 종합적으로 한번 툭 터놓고 대대적인 논쟁을 한번 해가지고 합의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관세 협상 타결되고 또 목전에 또 G20도 가야 되고 또 연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는 기업과 노동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툭 터놓고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의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얼마나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을지는 뭐 저도 오늘 대통령실 가서 추가로 좀 더 취재를 해보겠지만 이 얘기를 어제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대통령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불가능한 꿈
꿈을 꾸고 그것을 어떻게든 현실로 좀 만들어 보고자 애쓰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필요하다면 그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 일이 좀 되는 방향으로 판을 좀 짜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 정치라면 당연히 언제나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상계에서 현실계로 내려오면 엄청난 불신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MB 때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절대로 투자하지 않고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만 나갔던 거 아니냐. 싼 임금을 찾아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아서 밖으로만 나갔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안으로 또 들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노동조합이 너무 세서 국내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동안 기업이 많이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정치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상호 신뢰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기업들이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똑바로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SPC 아닌가요? SPC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지만 외면해왔죠. 그리고 한다는 것이 지난 그 에이펙 총회 때 기자실에 엄청나게 빵, 과자 뭐 이런 거 공수하면서 자기네 기업의 이미지 좋게 좀 써달라. 이런 당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꼼수 부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런 꼼수 부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사회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포상을 하는 확실한 제도적 도움을 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신상필벌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사회에도 필요한 역할 아닌가. 그건 정부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함께 뛰어준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정말 유럽형 복지국가 부럽지 않은 그런 사회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저출생 고령사회 그죠? 그리고 지역소멸, 인구절벽, 양극화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아시아의 모범국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오늘 아침 큰 꿈을 한번 꾸어 보겠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매우 차갑습니다. 지금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노동자들에게 매우 차가운 게 현실인데요. 저는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 노동자들의 차가운 현실을 피부로 뼈로 각인되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된 대한민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되면 참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가능한 꿈 우리 모두 가슴에 하나씩 품고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보는 노력 현장에서 누구나 다 함께 똑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토론 감사 비슷한 그렇게 뭐였는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이래 과거에 옛날에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 또 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박경춘 전 검사, 연수원 21기이고요.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상고 출신 노무현 대통령을 면전에서 조롱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전직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관련된 영상을 튼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검사가 추천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8시 01분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건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명의로 알림 문자가 와 있는데요. 당초 박경춘, 안건섭 두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됐었는데 박경춘 후보는 탈락하고 안건섭 후보가 특검 후보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안건섭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안건섭 변호사 역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연수원 25기고요. 전북 완산고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검 공판부에서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허위 직함을 사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데일리가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을 확인했더니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안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간 안 변호사는 자신을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 총괄 변호사라고 홍보 표기를 해왔는데 안 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 변호사가 아니고 구성원 변호사로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광고 규정 위반 문제 이런 걸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받고 현재 이의 신청을 해서 법무부 징계위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변호사 아닌 자를 대표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등기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등기 변호사만 대표 변호사로 표기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런 규정 부재로 인해서 로펌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 변호사로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표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징계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언론에 안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로 변호사회 징계 회부된 사례가 있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특검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검찰 재임 기간 원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과연 검찰 내부의 패부를 확실히 드러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검찰 내부 취재에서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도 당신 하나쯤 우리가 얼마든지 날릴 수 있어라는 오만함을 갖고 있는 게 검찰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 집단은 내부를 수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관봉권 띠지는 남부지검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쿠팡 수사외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검장 출신인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를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확실히 이런 역할을 해낼지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안건섭 검사 출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임명한 만큼 안건섭 후보자가 어느 정도나 수사 성과를 낼지 매 눈으로 취재 편의점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은 절대로 검찰과 짬짬이 해서 넘어가는 이런 특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 제가 어제 왜 이 두 후보가 후보자로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의 전언인데요. 정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검사 출신 가운데 수사 좀 한다는 사람 중에는 정말 진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그동안 그토록 삼부토건 그리고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남부지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특검팀에 제보하러 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해 주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지검이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걸 특검이 빠르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기절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 그동안 삼부토건 웰바 사건 남부지검에서 뭉개고 있던 검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가제는 개편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는 판단 속에서 그야말로 어깨가 축 처져서 특검팀에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게 전해 주었는데요. 실제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신 영상대로 최소 2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한번 파기 시작하니까 고구마 줄기 캐어 나오듯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 못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긴다라는 얘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검찰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렇게 당해놓고 또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던데 검사장 출신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항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검사장 출신들 평검사 강등시킨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어떤 상황 정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현착장, 우리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저런 구조예요.
배를 좀 비춰주세요, 배를. 네. 지금 선착장에 지금 제 목소리 담기고 다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들어가다가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네요. 네, 들어가다 멈춘 선수가 거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제 밤에 떠있던 위치에서 그대로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상황이고, 수심이 얕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뭐 사실 수심 정확한 건 모르겠긴 한데 바닥이 좀 많이 얕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강이. 근데 문제는 한강이 항상 수심이 일정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강수량 차이가 네, 많이 강수량 심하니까. 차이가 심하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을이라든지 겨울철 수량과 유량이 줄어들 때 항상 그러면 저렇게 걸리는 거냐, 아니면 항상 바닥을 파줘야 되는 거냐, 그럼 추가적인 비용도 계속 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네. 해서 저것이 거의 한 공공교통으로서 기능을 그러면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최대 속도가 37km, 20노트입니다. 이 속도 나옵니까? 네. 예. 추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 중공업 사장은 마지막 배 연도 시기는 내년 2월 3월에 하겠습니다. 이 증언대로 한다면은 운항은 내년 7, 8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계속 내년 3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출항은 내년 3월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예. 또 수주했던 내용을 보면은 배가 1차 분량은 199인승인데 이건 155인승입니다. 한 40명이 덜 탑니다. 그런데 척당 가격은 1차 분량은 29억인데 39억입니다. 사람은 덜 타는데 10억이 올라갑니다. 좀 이상해요. 일반인이 봤을 때 특혜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감사를 시켰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심의 시선으로 이것저것 들여다보시면 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됩니다.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운행 9일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사과는 9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사과를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무탑승 한 달 하는 게 무슨 큰 사고가 있었거나 해서 중단한 게 아니라 시험 운항 기간을 좀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겠다는 여론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이 사과하실 있었기 의향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은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강버스 사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탐사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 보신 영상은 지난 국정감사,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관련돼서 한강버스가 멈췄는데 그거 사과할 생각이 없냐,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뭐냐, 뭐 사과는 할 수 있는데 뭐 한 달 정도 멈추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멈췄습니다. 또. 예. 지난 15일 오후 8시 25분쯤 잠실행 한강버스가 선착장 100m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이 배에 8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은 구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시는 배에 타지 않겠다. 이 배 다시는 안 타. 이렇게 내리는 시청자 제보 영상 이런 거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죠?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다.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대로 그럼 계속 저수심 구간에 걸릴 때마다 강바닥을 파야 되는 거냐? 에? 이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한강버스는 최소 2.8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안 돼서 걸린 상태에서 배가 계속 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다 떠나서 우리는 세월호, 이태원 엄청난 사회적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집 때문인지 한강버스 아니면 서울시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무모한 저런 정책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철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 또 이어서 한강버스
뭐 오세훈 시장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정치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떠나서 돈보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서울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한강버스 사업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 사업인데 끊임없이 교통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교통 편의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늦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